여러분, 중국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중국 최대 국영방송 미 간판 경제기자가 생방송 도중 대본을 거부하고 진실을 폭로해버린 겁니다. 2천만 시청자가 지켜보는 앞에서요. 그가 폭로한 내용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15년간 한 번도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 수백 편의 비판 기사를 쓰던 기자가 단 14일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커리어를 모두 걸고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죠.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14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면 댓글로 응원 한마디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가슴 뛰는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베이징의 아침은 늘 같았습니다. 스모그로 뿌연 하늘 아래 수백만 대의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도로를 메우고 사람들은 마스크를 쓴 채 빠른 걸음으로 출근길을 재촉했습니다. 2024년 10월의 어느 월요일 아침, 차이루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베이징 시내를 가로질러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42살이 된 그는 경제부에서 15년째 일하고 있는 베테랑 기자였습니다. 그날도 미세먼지 수치는 185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마스크 없이는 숨쉬기조차 힘든 날이었죠. 하지만 차이룬에게 이 정도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오늘 아침 회의에서 발표할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쓴 기사 제목은 한국 반도체 신화의 종말이었습니다. 취재 한 번 없이 책상에서 데이터만 보고 쓴 기사였지만 중국 인터넷에서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본사 경제부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6대의 모니터에는 각국 증시 현황이 실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상하이 종합지수 2, 3% 상승, 선전지수 1, 8% 상승, 그리고 코스피는 0, 5% 하락. 빨간 숫자로 떨어지는 한국 증시를 보며 후배 기자 왕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한국이 떨어졌네. 삼성도 이제 중국 기업들한테 밀리는데 뭘 기대하겠어? 다른 기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은 끝났다고요? 차이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가 그 생각의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수백 편의 한국 비판 기사를 쓰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오전 9시, 정례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제부장 류원이 무거운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는 항상 자신감에 차 있었고 그 자신감은 대부분 중국의 경제 성장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번 달 특집 주제는 아시아 경제 지형의 변화다. 특히 한국의 추락을 집중 조명할 거야. 대형 스크린에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중국 18조 달러, 한국 8조 달러. 정확히 10배 차이였습니다. 류원 부장이 레이저 포인터로 그래프를 가리키며 득의양양하게 말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이 우리보다 1인당 소득이 높았는데 이제는 우리 발끝에도 못 미쳐. 회의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차이루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 경제 데이터를 검색했습니다. 청년 실업률 25%, 가계 부채 대비 104%, 합계 출산율 0, 7. 숫자들이 한 줄 한 줄 나열될 때마다 차이룬의 확신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역시 한국은 끝났어.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동료들과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왕리가 젓가락으로 볶음면을 집으며 물었습니다. 선배, 한국 드라마 아직도 봐요? 그것도 이제 진부해. 중국 드라마가 훨씬 스케일이 크잖아. 다들 동의했습니다. K-팝도, 한국 드라마도 모든 게 과거의 영광일 뿐이라고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오후 3시, 차이루는 편집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순 편집장이 담배를 피우며 가죽 의자에 깊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베이징 시내는 여전히 뿌옇게 가려져 있었죠. 차이룬, 자네가 한국 특집을 맡아줘야겠네. 편집장의 말에 차이룬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14일간 서울에 가서 직접 취재하게. 놀라운 제안이었습니다. 15년간 한국에 대한 기사를 써왔지만 단 한 번도 한국 땅을 밟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편집장이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실패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야. 텅 빈 상가, 실직한 청년들, 무너진 기업들,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그런 거야. 차이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 불편함의 정체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차이룬이 한국 취재 계획을 짜고 있을 때 인턴 기자 샤오리가 다가왔습니다. 24살이 그녀는 아직 세상을 순수한 눈으로 바라보는 아이 같은 면이 있었습니다. 선배님, 한국가 보셨어요? 단순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차이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5년간 수백 편이 한국 비판 기사를 썼는데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갑자기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그 감정은 금방 사라졌지만요. 저녁 7시 퇴근길 택시 안에서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앵커가 자신의 기사를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차이룬 기자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이미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평소라면 뿌듯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어딘가 찝찝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11살 딸 메이메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빠, 한국 가면 블랙핑크 콘서트 볼 수 있어? 차이룬은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엔 이제 그런 것밖에 안 남았단다. 하지만 딸의 기대에 찬 눈을 보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그럴까? 밤 11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떠납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요. 노트북을 켜고 취재계획서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국 경제 붕괴 현장 취재계획.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가락이 망설여졌습니다. 붕괴라는 단어를 지우고 실패라고 다시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차이룬 자신도 모르게 15년간의 확신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14일 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베이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까지 그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뒤흔들 놀라운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월 15일 오전 11시 대한항공 852편이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차이룬은 비행기 창문에 이마를 대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파란 겁니다. 믿기지 않을 만큼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1년에 몇 번이나 볼 수 있을까 싶은 그런 하늘이 아무렇지 않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꺼내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5 수치 23, 좋음 단계였습니다. 베이징의 185와 비교하면 차원이 다른 숫자였죠. 차이룬은 잠시 멍하니 그 숫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고작 2시간 반 비행했을 뿐인데 완전히 다른 세계에 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기내에서 내리자마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공기의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냄새가 없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베이징 수도공항에 늘 가득하던 매캐한 냄새가 전혀 없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심호흡을 해보았습니다. 깊게, 천천히, 마스크 없이 이렇게 깊게 숨쉬는 것이 이토록 낯선 경험일 줄이야. 차이룬은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며 긴 줄을 예상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최소 40분은 기다려야 하니까요. 그런데 앞에 단 3명뿐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자동 입국 심사 시스템이었습니다.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을 비추니 5초 만에 통과. 차이룬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서는 상상도 못할 속도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세관 직원이 중국어로 인사했습니다. 발음이 꽤 정확했습니다. 명찰을 보니 김민수라고 적혀 있었죠. 중국어 잘하시네요. 차이룬이 놀라서 말하자 그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공항에서 일하려면 기본이죠. 즐거운 여행 되세요. 수화물 찾는 곳도 체계적이었습니다. 전광판에 정확한 도착 시간이 표시되고 10분 만에 가방이 나왔습니다. 베이징에서는 30분이 기본인데 말이죠. 게다가 카트가 무료였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왠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공항 로비로 나오자 차이룬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사람은 많았지만 혼잡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연스럽게 줄을 서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닥에는 쓰레기 하나 없었고 안내 표지판은 4개 국어로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차이룬은 기자 본능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비판할 거리를 찾으려 했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택시 승강장으로 나갔습니다. 여기서도 줄이 있었지만 직원이 효율적으로 배차하고 있었습니다. 5분 만에 차이룬의 차례가 되었죠. 검은색 소나타가 조용히 멈춰 서더니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기사가 내려서 직접 캐리어를 트렁크에 실어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의 명찰에는 한태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차이룬이 호텔 주소를 보여주자 한태수 기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중국에서 오셨어요? 차이룬이 자신이 기자라고 소개하자 한태수 기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차이룬의 귀에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아, 또 한국 비판하러 오셨구나.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보러 왔어요. 차이룬이 말했지만 스스로도 그 말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창밖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로는 깨끗했고 차들은 차선을 정확히 지켰습니다. 경적을 울리는 차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경적 소리가 일종의 배경음악 같은 존재인데 여기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차이룬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서울은 복잡하지 않나요? 한태수 기사가 백미러로 차이룬을 보며 웃었습니다. 복잡하긴 해도 무질서하진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규칙을 지키거든요.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앵커가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직설적인 어조였죠. 차이루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이런 방송이 가능한가요? 한태수 기사가 웃었습니다. 언론 자유가 있으니까요. 중국은 다르던가요? 그 질문에 차이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남으로 들어서자 높은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과는 달랐습니다. 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고 거리에는 가로수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빌딩 사이로 파란 하늘이요. 베이징에서는 고층 빌딩 사이에 하늘조차 뿌옇게 가려져 있었는데 여기서는 건물 위로 구름이 하얗게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정차했을 때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신호를 정확히 지켰고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천천히 걷다가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차들이 가만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차이루는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작은 장면이었지만 그 안에 무언가 큰 것이 담겨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호텔 앞에 도착하자 미터기가 32,000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차이룬이 5만 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잔돈은 됐습니다. 한태수 기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확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18,000원을 거슬러 주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택시기사가 잔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 사람은 팁을 거절한 겁니다. 차이루는 거스름돈을 받아들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37층 방에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들이 질서정연하게 빛나고 있었고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며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리들이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차이루는 한동안 그 풍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앉아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공항, 택시, 거리, 모든 것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서울 도착 첫날이라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비판할 거리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창밖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몰락한 나라의 수도인가? 14일간의 취재가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복잡해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차이루는 더 큰 충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차이루는 호텔 조식을 먹으며 오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오전에는 서울 시내를 취재하고 오후에는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할 예정이었죠.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고 있었지만 중국처럼 서로 밀치거나 새치기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빠르지만 질서 있는 움직임이었습니다. 호텔을 나와 근처 카페를 찾았습니다. 카페 봄날이라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취재 노트를 정리하려고 들어갔는데 문을 여는 순간 커피 향이 코끝을 감싸 안았습니다. 베이징 스타벅스의 획일적인 냄새와는 달랐습니다. 누군가 정성을 들여내린 커피에서만 나는 따뜻하고 깊은 향이었습니다. 카운터에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박미소라고 적혀 있었죠. 메뉴판을 보는데 한글을 읽지 못해 당황했습니다. 더듬거리며 커피라는 단어를 겨우 말했을 때 그녀가 밝게 웃으며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중국분이시죠? 중국어 메뉴 있어요. 깔끔하게 인쇄된 중국어 메뉴판이었습니다. 일본어와 영어 메뉴도 함께 준비되어 있었죠. 외국인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미리 준비해뒀어요. 발음은 서툴렀지만 중국어로 설명해 주려는 노력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차이루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어제 경험한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인천공항의 효율성, 택시기사의 정직함, 깨끗한 거리, 쓰다 보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비판 기사를 쓰러 왔는데 칭찬할 내용만 가득했으니까요. 집중해서 작업하던 중 전화가 왔습니다. 베이징 방송국의 마오밍 프로듀서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시끄러운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차이룬, 한국 어때? 망한 거 제대로 보이지? 목소리가 워낙 커서 주변 손님들이 쳐다보았습니다. 차이룬은 죄송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얼른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 뭘 더 봐. 첫인상이 중요한 거야. 부정적인 면부터 찾아. 마오밍의 다그침에 차이루는 진땀이 났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카페로 돌아왔는데 자신의 자리가 그대로였습니다. 노트북도 가방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이었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작업을 재개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보조 배터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명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었는데요. 2만 위안짜리 최신형이었습니다. 가방을 뒤져봐도 없었습니다. 차이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한국도 마찬가지구나.
어딜 가든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념하며 짐을 정리하고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카페 문이 벌컥 열리더니 박미수 직원이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고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분명 어딘가를 뛰어온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손님, 잠깐만요. 그녀가 차이론에게 달려오더니 손에 든 물건을 내밀었습니다. 차이론의 보조 배터리였습니다. 화장실 가실 때 세면대 옆에 두고 가신 것 같아요. 다른 손님이 발견해서 저한테 주셨거든요. 숨을 고르며 설명하는 그녀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차이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분실물이 돌아오는 것도 놀랍지만 직원이 직접 뛰어가서 찾아온다는 건 더더욱 상상 밖이었습니다. 차이론은 주머니에서 5만 원을 꺼내 건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작은 성의예요. 그런데 박미소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거 비싼 건데 찾아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데요. 차이론이 계속 살해하려 하자 박미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늘 말씀하세요. 남의 물건에 손대는 게 제일 부끄러운 일이라고요. 그냥 제가 할 일을 한 거예요. 당연한 일. 그 말이 차이론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전혀 당연하지 않은 일인데 이 20몇 살 젊은 여성은 그것을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례금을 바라고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도 차이론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렸다가 되찾는 것도 놀랍지만 그보다 사례를 거절한 것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분실물을 돌려주고 사례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례금이 적다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다르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길을 걸으며 차이론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이 시스템의 문제일까? 아니면 사람의 문제일까? 분명 한국도 물질만능주의 사회라고 들었는데 자신이 만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어제 만난 택시기사 한태수도 오늘 만난 카페 직원 박미소도 돈보다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오늘 있었던 일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정직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다. 문화가 되어야 한다. 펜을 놓고 보조 배터리를 만져보았습니다. 차갑던 기계가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의 선의가 담긴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호텔 직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분실물이 자주 돌아오나요? 그가 당연하다는 듯 답했습니다. 네, 경찰서나 분실물 센터에 가면 대부분 찾을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남의 물건 함부로 안 가져가거든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베이징에 보낼 첫 번째 리포트를 뭐라고 써야 할까? 한국인들의 정직성이라고 쓰고 싶었지만 마오밍이 원하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회를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 그것은 나 기술력이 아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다. 보내고 나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기자로서 자신이 본 것을 썼으니까요. 비록 그것이 편집장이 원하는 이야기는 아닐지라도요. 그리고 다음날 차이론은 한국의 기술력이라는 것이 정말 무너진 것인지 직접 확인하러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한 번이 거대한 충격이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7시, 차이론은 한국 최대 반도체 연구단지로 향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이곳은 삼성과 하이닉스의 핵심 시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차이론은 자신이 지난달에 쓴 기사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몰락, 중국 기업에 추월당하는 삼성,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쓴 기사였죠. 하지만 오늘은 그 기사의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 직접 확인할 기회였습니다. 연구단지 입구에 도착하자 먼저 보안 검색대가 나타났습니다. 경비원이 차이론의 신분증과 사전 허가증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여권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고 방문 목적을 재차 물었죠.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였습니다. 중국 반도체 공장들의 느슨한 보안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곳에서는 한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10분 후 30대 초반의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홍보팀 김수연입니다. 놀랍게도 유창한 중국어였습니다. 중국어 잘하시네요. 차이론이 감탄하자 김수연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베이징에서 3년 유학했어요. 차이론 기자님 기사도 많이 읽었습니다. 순간 차이론은 긴장했습니다. 자신의 기사들은 대부분 한국 반도체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김수연은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직접 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그 자신감이 차이론에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클린룸으로 가는 복도를 걷는데 벽면에 걸린 현수막이 눈에 띄었습니다. 나노미터의 전쟁에서 피코미터의 예술로
김수현이 설명했습니다. 지금 3나노 공정을 넘어서 2나노, 1나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이로는 속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최고 기업은 아직 7나노 공정에서 고전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충격을 내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반격하듯 물었죠. 양산 수율은 어떻습니까? 수익성이 있나요? 초기에는 어렵죠. 하지만 기술은 앞서가는 자가 시장을 지배합니다. 김수현의 대답은 명쾌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죠. 잠시 후에 직접 보여드릴게요. 클린룸에 들어가기 위해 특수 방진복으로 갈아입는 데만 20분이 걸렸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도 나와서는 안 된다며 3번이나 검사했습니다. 방진복을 입고 거울을 보니 우주비행사처럼 보였죠. 중국 공장에서는 이 정도로 엄격한 절차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클린룸에 들어갔을 때 차이로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축구장만 한 공간에 최첨단 장비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장비들이 쉴 새 없이 가동되고 있었고 방진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조용하지만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장비입니다. 김수현이 거대한 기계를 가리켰습니다. 네덜란드 제품이죠. 대당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전 세계에 몇 대 없어요. 차이룬이 이미 아는 내용이었지만 실물을 보니 압도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은 아직 이 장비를 수입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명찰에는 이름이 적혀있지 않고 번호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보안 때문이었죠. 0.001mm가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입니다. 우리는 그 세계에서 매일 싸우고 있어요. 젊지만 눈빛에 자부심이 가득한 연구원이었습니다. 차이루는 그의 눈에서 중국 대기업 직원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열정이었습니다. 회의실로 이동해 연구소장을 만났습니다. 60대 초반의 이준호 박사였습니다. 흰 머리에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젊은 연구원 못지않게 날카로웠습니다. 중국도 열심히 추격하고 있죠. 하지만 반도체는 돈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차이룬이 물었습니다. 축적의 시간이죠. 이준호 박사가 화면을 켰습니다. 연구소의 인력 구성이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소에만 박사급 인력이 3,000명입니다. 평균 경력 15년 이상이죠. 실패의 경험, 거기서 나온 노하우, 그리고 사람,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차이룬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 분위기였습니다. 나이 많은 박사와 젊은 연구원이 격이 없이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식은 비효율적입니다. 20대 연구원이 50대 선배에게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위계 질서가 철저한 중국 사회에서 후배가 선배에게 대놓고 반론을 제기한다면 그날로 커리어는 끝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나이나 직급이 아니라 아이디어로 경쟁합니다. 옆에 앉은 연구원이 차이룬에게 설명했습니다. 틀렸다고 증명되면 신입사원 의견도 따르죠. 그게 혁신의 비결입니다. 오후에는 차세대 메모리 연구동을 방문했습니다. 차이룬은 일부러 도발적으로 물었습니다. 중국이 디램 분야에서 추격한다고 하던데요. 연구원들이 웃었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여유있는 미소였습니다. 추격하시는 건 좋은데 우리는 이미 다음을 보고 있어요. 그들이 보여준 것은 놀라웠습니다. 차세대 메모리, 뉴로모픽 칩, 양자 메모리, 5년, 10년 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현재를 따라잡으려 안간힘을 쓰는 동안 한국은 이미 미래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현재에 안주하면 미래는 없습니다. 한 연구원의 말이 차이룬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연구소를 나오며 김수현이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기대와 달랐나요? 솔직히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차이룬은 무표정하게 답했죠. 글쎄요. 더 봐야겠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오늘 찍은 사진들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최첨단 장비, 열정적인 연구원들,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 중국 언론이 말하는 한국 반도체의 몰락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호텔에서 리포트를 쓰려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런데 첫 문장부터 막혔습니다. 한국 반도체는 여전히 강하다. 마오밍 프로듀서가 원하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기술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다. 오늘 나는 그것을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비판하는 동안 그들은 미래를 만들고 있었다. 반도체 연구소에서 돌아온 그날 밤, 차이루는 호텔 책상 앞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수십만 개의 불빛이 도시 전체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북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손가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비판하는 동안 그들은 미래를 만들고 있었다. 그 문장을 쓰고 난 뒤에도 그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기자로 살아온 20년 세월 동안 이렇게 자신의 전제가 통째로 흔들리는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은 일정이 빡빡했습니다. 오전에는 마포구의 한 스타트업 단지를 취재하고 오후에는 서울시청에서 도시 경쟁력 관련 인터뷰가 잡혀 있었습니다. 시청 인터뷰는 차이룬이 직접 섭외한 것으로 서울시 경제정책 담당자를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이른 아침부터 카메라를 들고 나섰습니다. 스타트업 단지에서는 20대 창업자들이 열정적으로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설명했고 차이룬은 그 눈빛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취재를 마친 것은 오후 1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서울 하늘은 맑았지만 바람이 제법 차가웠고 거리에는 점심을 먹으러 나온 직장인들로 북적였습니다. 차이룬은 인도 앞에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시청까지는 그리 먼 거리가 아니었지만 인터뷰 준비 자료를 다시 훑어보고 싶었습니다. 가방에서 파일을 꺼내며 메모를 점검하는 사이 택시는 서울시청 앞 광장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인터뷰 시간까지 30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차이룬은 요금을 치르고 서둘러 차문을 열었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가방을 어깨에 걸치며 빠른 걸음으로 시청 입구를 향했습니다. 보안 검색대에서 직원이 신분증을 요청했습니다. 차이룬은 무심코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가락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여권이 없었습니다. 기자증도 없었습니다. 차이룬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보안 직원이 한 번 더 물었고 그는 한국어로 더듬더듬 설명하려다가 결국 영어로 전환했습니다. 가방을 열어 샅샅이 뒤졌습니다. 파일 사이, 카메라 케이스 옆, 노트북 파우치 안쪽까지 모두 확인했지만 여권과 기자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에서, 그것도 취재 도중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자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보안 직원은 정중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신분증 없이는 건물 내부로 안내해드리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차이룬은 인터뷰 담당자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은 이해한다고 했지만 일정을 다시 잡는 것은 4주 이후나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귓속에서 작게 울렸습니다. 한국 체류 일정은 2주밖에 되지 않았고 이미 절반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청 앞 광장 벤치에 털썩 앉았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택시 안을 떠올렸습니다. 분명히 가방에서 파일을 꺼내며 뒤적였고 그 과정에서 여권 케이스가 좌석 위로 미끄러졌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서울에 온 이후 처음으로 느끼는 진짜 위기감이었습니다. 언어도 낯설고 아는 사람도 없고 대사관에 연락하면 재발급에 며칠이 걸릴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호텔 프런트에 연락해보면 어떨까? 외국인 투숙객들이 교통 관련 문의를 자주 하는 만큼 택시회사 연락처 정도는 알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차이룬은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프런트 직원은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몇 분 후 그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택시회사의 번호와 함께 콜택시 앱을 통한 승차 기록 조회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친절했습니다. 직원은 덧붙였습니다. 혹시 찾기 어려우시면 근처 파출소에 가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분실물 신고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파출소라는 단어가 차이룬의 머릿속에서 잠시 맴돌았습니다. 중국에서 경찰서라는 곳은 어쩐지 복잡하고 긴 절차가 연상되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휴대폰 지도를 열어 가장 가까운 파출소를 검색했습니다. 도보로 5분 거리였습니다. 파출소 안으로 들어서자 담당 경찰관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차이룬은 영어와 서툰 한국어를 섞어가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은 메모를 하더니 택시 승차 시간과 장소, 하차 지점을 차례로 물었습니다. 차이룬이 최대한 정확하게 답하자 경찰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옆 컴퓨터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말과 함께 화면에 영상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차이룬은 영문도 모른 채 옆에 서서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불과 몇 분이 지났을까요? 경찰관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량 번호 확인됐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인지 확인하고 기사님 연락처 파악해드릴게요. 차이룬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하고 불과 10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지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며칠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한복판의 작은 파출소에서 담당 경찰관이 10분 만에 차량 번호를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관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짧은 통화가 이루어졌고 전화를 끄는 경찰관이 차이룬에게 말했습니다. 기사님이 여권이랑 기자증 갖고 계세요.
오늘 저녁에 호텔로 직접 가져다 주신다고 하시네요. 차이루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경찰관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연락처도 남겨드릴게요. 호텔로 돌아온 차이루는 방에 들어와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불을 켜는 것도 잊은 채 그는 한동안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저녁이 서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빌딩 유리창에 반사되어 도시 전체가 따뜻한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그 빛을 바라보며 자신이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정확히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안도감인지, 놀라움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인지. 밤 9시가 조금 지났을 때 프런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누군가 그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로비에 내려가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점퍼 위에 조끼를 걸쳤고 얼굴은 하루 종일 운전을 한 사람 특유의 피로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한태수였습니다. 그는 차이룬을 보자마자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여권과 기자증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뒷자리 시트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손님이 내리고 다음 손님 태울 때 발견했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갖고 있었어요. 차이룬은 두 손으로 봉지를 받아들며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온 10만원짜리 봉투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한태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승객이 놓고 간 물건 돌려주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요? 차이루는 그래도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밤늦게 이렇게 멀리 직접 와주셨는데 교통비라도 받으시라고 했습니다. 한태수는 고개를 가볍게 흔들며 웃었습니다. 저도 외국 나가면 이런 도움 받고 싶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조심히 취재하세요. 그 말을 남기고 한태수는 돌아섰습니다. 자동문 너머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차이루는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로비는 조용했고 프런트 직원들은 각자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지금 이 장면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저녁의 일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차이룬에게는 달랐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그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벌어진 일들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10분 만에 로 차량을 추적한 경찰, 밤늦게 호텔까지 직접 찾아온 택시기사,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돌려준 사례금. 이 세 가지 장면이 하나의 그림처럼 겹쳐들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신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캠페인으로 심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오래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는 습관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지는 어떤 문화적 지층일 것입니다. 한태수가 한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차이룬에게는 가장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문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국의 힘은 첨단 시스템이 아니다.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책임감이다. 오늘 나는 한 택시 기사에게서 한국 사회의 진짜 경쟁력을 보았다. 그런데 문득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차이룬이 한국에서 보낸 날들은 이제 절반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연구소, 파출소, 택시 기사. 매번 한국은 그의 예상을 비껴갔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일주일은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풍경들이 모여 차이룬이 베이징으로 돌아갔을 때 그는 과연 어떤 리포트를 세상에 내놓게 될까요? 여권을 돌려받은 다음 날 아침, 차이룬은 이른 시간부터 판교로 향했습니다. 전날 밤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숙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한참을 잠 못 이루었습니다. 이 나라의 무언가가 자꾸 그의 기자적 직감을 건드렸습니다. 단순히 좋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라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원리가, 어떤 설계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판교는 서울에서 남쪽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한 곳입니다. 차이룬은 출발 전 이미 이 지역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수집해 두었습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곳, 수천 개의 스타트업과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 그런데 차이룬의 메모에는 그와 전혀 다른 표현이 적혀 있었습니다. 불과 2달 전 베이징 편집실에서 자료를 검토하던 중 그가 직접 적어놓은 문구였습니다. 한국 청년들의 무덤. 그 시절 그는 판교를 무모한 열정이 소모되는 곳이라고 비웃었습니다. 대기업의 안정을 버리고 창업이라는 도박판에 뛰어드는 청년들의 어리석음을 조용히 조롱했습니다. 그 메모가 지금 그의 노트 어딘가에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스타트업 캠퍼스에 도착한 차이룬은 잠시 정문 앞에 서서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깔끔한 외관. 이른 아침인데도 건물 안은 이미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출입구를 통해 들어서는 순간 소음이 그를 감쌌습니다. 키보드 소리, 누군가의 웃음소리, 화이트보드에 무언가를 격렬하게 쓰고 지우는 소리. 차이룬은 그 소음이 활기라는 것을 이내 알아챘습니다.
안내를 받아 찾아간 곳은 4층 구석의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10명 남짓한 젊은이들이 각자의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고 벽 한쪽에는 손으로 쓴 커다란 글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빠르게 실패하고 더 빠르게 배워라. 최진수 대표는 그 글씨 바로 아래 서 있었습니다. 29살, 삼성전자 연구소 출신, 창업한 지 이제 막 2년이 된 번역 스타트업의 대표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반팔 티셔츠 차림이었고 머리는 며칠째 손질을 못한 듯 약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놀랍도록 선명했습니다. 차이룬이 먼저 물었습니다. 삼성에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 안정적인 자리를 왜 포기했습니까? 최진수는 잠깐 웃었습니다.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안정적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면서 월급 받는 게 안정적인 건가요? 저는 그게 더 불안했어요. 차이루는 받아쓰는 척하며 실제로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중국에서도 비슷한 말을 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말뿐이었습니다. 실제로 대기업을 그만두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부모의 시선, 사회적 체면, 실패했을 때의 낙인,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까? 최진수는 이번에는 웃지 않았습니다.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두렵죠. 근데 저희 팀 11명 중에 전에 창업했다가 망한 사람이 4명이에요. 그 4명이 지금 제일 일 잘해요. 실패 없이는 혁신도 없어요. 그게 우리가 배운 거예요. 차이룬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단순한 배짱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였습니다. 실패를 경험으로 전환하는 시스템. 그것이 이 작은 사무실의 진짜 경쟁력이었습니다. 캠퍼스를 걸어 나오면서 차이룬은 복도에서 또 다른 사무실 문들을 지나쳤습니다. 출신의 디자이너가 창업한 패션 테크 회사, 현대 출신의 엔지니어가 만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이름도 낯선 회사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모두 비슷한 눈빛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렵지만 멈추지 않겠다는 눈빛. 차이루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판교의 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2달 전 자신이 무덤이라고 적었던 그곳이 지금은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곳은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허물을 벗는 곳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없던 방문이었습니다. 김서현가 급하게 연락을 해와 현대자동차 수소연구소에 취재 허가가 났다고 알려준 것이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차이루는 망설임 없이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수소. 그것은 지금 전 세계 에너지 산업이 가장 예민하게 주목하는 단어였습니다. 연구소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지역에 있었습니다. 외관은 평범한 산업 건물처럼 보였지만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특유의 차갑고 건조한 냄새, 그리고 정밀한 기계들이 내는 나지막한 진동음. 이준호 박사가 직접 차이룬을 맞이했습니다. 50대 초반에 단단해 보이는 체격, 흰 가운 위에 이름표를 달고 있었고 악수를 청하는 손이 단단했습니다. 박사는 인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군더더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전기차가 미래라고들 하죠. 맞습니다. 해법 중 하나예요. 그런데 진짜 미래는 수소입니다. 차이룬이 질문했습니다. 왜 전기가 아니라 수소입니까? 세계는 이미 전기차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호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실험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배터리는 무겁습니다. 충전 시간도 길고요. 수소는 다릅니다. 여기 차를 보시죠. 차고 형태의 공간에 수소연료전지 차량 한 대가 있었습니다. 연구소 직원이 충전 노즐을 연결했습니다. 차이루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2시 17분, 2시 22분. 충전이 끝났습니다. 5분이었습니다. 이준호 박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80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배출물은 물뿐입니다. 차이루는 숫자를 되뇌었습니다. 5분, 800km, 물. 어딘가에서 이 수치를 읽은 적이 있었지만 실제로 눈앞에서 보는 것은 전혀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연구소 안을 둘러보던 중 차이루는 낯선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금발의 유럽인이었습니다. 한국인 동료들과 섞여 화이트보드 앞에서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김서현가 소개해 주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엔지니어 마틴이었습니다. 민행공대 출신으로 3년 전 이 연구소에 합류했다고 했습니다. 차이룬이 물었습니다. 왜 독일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느냐고. 마틴은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짓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능력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독일은 너무 위계적이에요. 여기서는 제 아이디어가 다음날 바로 실험대에 올라가요. 그 속도가 저를 이 나라에 묶어놨습니다. 차이루는 그 말을 받아 적으면서 무언가를 오래 생각했습니다. 능력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말. 국적도, 나이도, 출신도 아닌 능력으로만 평가받는 곳. 그것이 과연 어느 나라에서 가능한 이야기인가?
취재를 마치고 연구소 건물을 나서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마오밍이었습니다. 차이루는 잠깐 화면을 바라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오밍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날이 서 있었습니다. 차이룬, 뭐 하는 거야? 한국 칭찬 기사만 보내고 편집장이 뭐라는지 알아? 우리가 한국관광청이냐고. 차이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연구소 건물 유리에 자신의 얼굴이 반사되어 보였습니다. 14일 일정 중 이제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그가 보낸 리포트들을 그는 속으로 하나씩 되새겼습니다. 반도체 공장, 택시기사, 카페, 판교, 수소연구소,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보고 듣고 기록한 것들이었습니다. 사실을 보내고 있어. 사실이라고? 그게 다 사실이면 한국은 천국이냐? 뭔가 문제를 찾아. 그게 기사지. 통화가 끊겼습니다. 차이루는 한동안 핸드폰을 쥔 채로 서 있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줄에 천천히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중국이 확신에 찬 한기를 갈 때 한국은 여러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었다. 누가 옳은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그리고 차이루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을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섹션 7 방송국 자유언론의 충격. 이튿날 아침, 차이루는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한강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들 사이로 방송국의 붉은 로고가 멀리서부터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날 수소연구소에서 느낀 흥분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중국이 확신에 찬 한기를 갈 때 한국은 여러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다는 깨달음이 아직도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세계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론이라는 세계였습니다. 정문을 통과하자 김서현과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짧게 자른 머리에 캐주얼한 재킷 차림이었고 악수를 청하며 밝게 웃었습니다. 차이룬 기자님, 잘 오셨어요. 가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이룬은 방송국 특유의 분주한 공기를 느꼈습니다. 복도에는 카메라를 들고 뛰어가는 촬영 기자들, 서류 뭉치를 끌어안고 걸어가는 작가들, 이어폰을 꽂은 채 뭔가를 중얼거리는 아나운서 연습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본사도 항상 바빴지만 이곳의 바쁨은 어딘가 다른 질감이었습니다. 더 소란스러웠습니다. 더 날 것이었습니다. 김서현은 차이룬을 복도 안쪽으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편집회의가 있는데요. 직접 참관하실 수 있어요. 저희는 웬만하면 열어두는 편이에요. 차이룬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편집회의를 외부인에게 공개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것도 중국 국영방송사 기자에게. 에서라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편집회의는 내부의 핵심이었습니다. 어떤 뉴스를 어떻게 다룰지를 결정하는 자리, 즉 논조를 결정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 곳이 외부인에게 열려 있다는 것이 차이룬에게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10여 명의 기자와 들이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커피잔과 노트북이 뒤섞여 있었고 누군가는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전혀 격식을 갖춘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메인 아이템은 대통령 예산정책 비판 보도입니다. 야당 전문가 인터뷰를 2개 붙일 건데 여당 측 해명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한 기자가 화이트보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차이룬은 귀를 세웠습니다. 대통령 정책 비판이라는 말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차이룬이 조용히 김서현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대통령 정책 비판 보도라고 했는데 그게 괜찮습니까? 김서현은 잠시 차이룬을 바라보더니 무슨 말인지 이해했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언론의 역할이잖아요. 권력 감시요. 그 말이 차이룬의 귀 안에서 짧게 울렸습니다. 권력 감시. 당연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차이룬이 살아온 세계에서 그 말은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는 문장은 교과서에나 나오는 이야기였지 실제 편집회의에서 그토록 가볍게 발화되는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회의는 계속되었습니다. 기자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냈습니다. 한 기자는 특정 보도 방향에 반대 의견을 냈고 다른 기자는 그에 맞서 자신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부장처럼 보이는 중년 남성이 고개를 들다가 차이룬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차이룬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방해가 된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부장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회의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복도에서 그와 다시 마주쳤을 때 부장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좀 시끄럽죠? 저희가, 아니요. 오히려 놀랐습니다. 외부인을 회의에 들이는 게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부장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숨길 것 없으니까요.
그 한마디가 또 차이룬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숨길 것이 없다는 말. 언론사가 취재회의를 공개할 수 있는 것은 그 회의에 숨길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 차이룬은 그 반대의 경우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숨겨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닫아두는 문들을. 오후에는 시사 프로그램 녹화가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은 이른바 한국경제. 위기인가 기회인가였습니다.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서자 조명이 환하게 켜진 둥근 테이블에 여야 정치인과 경제학자, 언론인 등 5명의 패널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차이룬은 스튜디오 옆 유리창 너머 조정실에서 김서현과 함께 녹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시작과 함께 토론은 격렬해졌습니다. 여당 인사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옹호했고 야당 의원은 그의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손이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진행자가 개입해 발언 순서를 조율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한쪽이 수치를 들이밀면 다른 쪽이 그 수치의 맥락을 반박했습니다. 누구도 상대방의 말에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차이룬은 녹화 내내 조정실 유리에 바짝 붙어 서 있었습니다. 중국의 시사 프로그램을 떠올렸습니다. 패널들이 앉아있고 진행자가 있고 카메라가 돌아가는 형식은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달랐습니다. 중국에서 그 모든 채널을 틀어도 논조는 하나였습니다. 강조점이 다를 뿐 방향은 언제나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서는 같은 나라의 미래를 두고 전혀 다른 목소리들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녹화가 끝났습니다. 조명이 한 단계 낮아지고 마이크가 꺼지고 스태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격렬하게 맞서던 여야 패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야당 의원이 먼저 손을 내밀었고 여당 인사가 웃으며 그 손을 잡았습니다. 누군가 농담을 건넸는지 두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차이룬은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스튜디오를 나오며 차이룬이 김서현에게 물었습니다. 저 두 분, 방금 전까지 그렇게 싸우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는 겁니까? 김서현과 아무렇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서로를 적으로 보진 않아요. 토론은 토론이고 우리는 동료죠. 차이룬은 그 말을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수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적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의 실제 작동 방식인지도 몰랐습니다. 말로만 알고 있던 것을 눈으로 보았을 때의 감각이 차이룬의 몸 어딘가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헤어지기 전 김서현은 차이룬에게 작은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안에는 로고가 새겨진 흰색 머그컵이 들어있었습니다. 별거 아닌데 기억에 남으시면 좋겠어서요. 차이룬은 머그컵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 한국 언론은 시끄러웠습니다. 편집회의는 소란스러웠고 스튜디오 토론은 격렬했고 기자들은 쉬지 않고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끄러움이 뭔가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차이룬은 그것이 건강한 사회의 소리라는 것을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방송국을 나서 택시를 잡으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마오밍이었습니다. 방송국 갔다며? 언론 통제 실태 제대로 까발렸지. 차이룬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여의도에 저녁 바람이 불었습니다. 손에는 머그컵이 담긴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네, 사실 그대로르려.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오밍은 그 말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차이룬도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대로. 그것이 차이룬이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대답이었습니다. 택시가 다리를 건너는 동안 차이룬은 창밖의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면 위로 야경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한국에 와서 스타트업을 보았고 수소연구소를 보았고 오늘은 방송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매번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 다른 무언가를 마주쳤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무엇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차이룬의 한국 14일은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섹션 8 베이징 귀환 진실은 우리가 정하는 거야.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부터 차이룬은 알고 있었습니다. 14일이라는 시간이 자신을 바꿔놓았다는 것을. 비행기가 베이징 수도국제공항 활주로에 내려앉는 순간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차이룬의 눈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뿌연 회색빛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보았던 그 높고 맑은 하늘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스모그가 도시 전체를 낮게 덮고 있었고 공기는 이미 기내에서부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차이룬은 오랫동안 이 도시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하늘이 베이징의 보통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그것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면서 차이룬은 사람들의 흐름 속에 섞였습니다. 카트를 끌고 가던 중년 남자가 아무 말 없이 어깨를 밀쳤습니다. 누군가는 전화를 하며 고함치듯 소리를 질렀고 출구 앞에서는 사람들이 줄도 없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차이루는 멈칫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서울 지하철역에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질서 있고 낯선 사람에게도 길을 비켜주던 그 공간에 있었습니다. 베이징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익숙하던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은 심장이 조금 무거워지는 것인지 차이룬 자신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동안 차이룬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마오밍에게서는 이미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까지 편집장실로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짧고 딱딱한 문장이었습니다. 차이룬은 그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예감이 가슴 어딘가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옥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동료들이 반겼습니다. 경제부 기자 장혜희가 커피잔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차이룬, 왔어. 이번 특집 진짜 기대돼. 시청률 대박 날 거야. 한국 무너지는 거 다들 보고 싶어 죽겠잖아. 차이룬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안에서 말이 맴돌다 사라졌습니다. 한국이 무너지는 거라고. 그 말이 귀 안에서 이상한 방향으로 굴러다녔습니다. 차이룬이 두 눈으로 보고 온 것들이 그 말 위에 겹쳐졌습니다. 활기찬 광장시장의 상인들, 불량품 가득한 창고를 당당하게 공개하던 중소기업 사장, 기자가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다고 말하던 김서현. 그것은 무너지는 나라의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편집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순 편집장은 넓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의 다부진 체구의 회색 양복을 입은 그는 차이룬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책상 옆에는 마오밍이 서 있었고 차이룬이 처음 보는 얼굴의 남자 2명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영진이었습니다.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이것은 취재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순 편집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차이룬, 수고했어. 14일 동안 한국 구석구석을 다녔으니까 한국의 몰락상을 생생하게 봤겠지. 어떻더냐? 역시 예상대로였나? 차이룬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안에서 수많은 선택지가 지나갔습니다. 편집장이 원하는 말을 하면 됩니다.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간단한 일이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그대로 정리해서 리포트로 제출했습니다. 순 편집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그가 마오밍에게 눈짓을 보냈고 마오밍이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차이룬이 새벽까지 작성한 원고였습니다. 마오밍은 그것을 테이블 위에 내던지다시피 놓았습니다. 차이룬, 이게 뭐야?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칭찬 일색이잖아. 우리가 원한 게 이게 아니야. 이건 우리가 기획한 방향이랑 완전히 반대라고. 차이룬은 테이블 위에 원고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쓴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광장시장 상인들의 목소리, 삼성 반도체 공장의 빛, 서울 지하철의 정확한 시간. 모두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들이었습니다. 진실을 쓴 겁니다.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낮게 들렸습니다. 순 편집장이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진실은 우리가 정하는 거야. 차이룬, 시청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게 진실이지. 그게 언론이야. 그 말이 공기 속에 남았습니다. 차이룬은 그 말을 들으며 전날 밤 혼자 호텔에서 읽었던 자신의 노트를 떠올렸습니다. 서울에서 매일 밤 취재 메모와 함께 적어두었던 감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트 한 귀퉁이에 적어두었던 김서현이 말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언론의 역할은 권력 감시라고, 시청자가 아니라 진실을 향해야 한다고. 마오밍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밤 8시 생방송이야. 특집 제목은 이미 정해졌어. 한국 경제 몰락의 현장. 차이룬, 네가 앵커로 나가는 거야. 차이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생방송, 오늘 밤. 마오밍이 새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밀었습니다. 차이룬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대본이었습니다. 빼곡하게 인쇄된 한국어 번역문과 중국어 원문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차이룬은 첫 줄부터 읽어 내려갔습니다. 텅 빈 서울 거리, 실업자로 넘치는 청년들, 무너진 기술 신화. 차이룬의 눈이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종이 위에서 굳어버렸습니다. 텅 빈 거리라고 했습니다. 차이룬이 두 눈으로 본 서울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홍대 골목도, 을지로 공방 골목도, 광장시장도 모두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기술 신화라고 했습니다. 차이룬이 직접 들어간 그 공장에서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반도체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차이룬은 대본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거짓입니다. 또 다시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이번에는 그 고요함이 더 길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경영진 중 한 명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차분하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차피 시청자들은 몰라. 그 짧은 한마디가 차이룬의 가슴 어딘가에 박혔습니다. 시청자들은 모른다고.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든 상관없다고. 차이룬은 그 말의 논리를 이해했습니다. 생방송을 보는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은 서울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차이룬이 전하는 말을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누구도 확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이 수십 년간 해온 방식이었습니다. 차이룬은 대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뿌연 베이징의 하늘이 거기 있었습니다. 어제 자신이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그 회색빛 하늘이었습니다. 14일 동안 보았던 서울의 높고 맑은 하늘과 이 회색빛 사이의 거리가 새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편집장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 동안 차이룬의 머릿속에서 목소리들이 교차했습니다. 순 편집장의 목소리, 마오밍의 목소리, 경영진의 그 사무적인 한마디,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김서연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언론의 역할은 권력 감시예요. 시청자들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기자의 일이에요. 차이룬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손안에는 아직 그 대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밤 8시, 생방송,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 대본대로 읽으면 됩니다. 42년 인생에서, 20년 기자 생활에서 차이룬은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주어진 틀 안에서 허용된 언어로 그것이 직업이었습니다. 그것이 안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차이룬의 손가락이 대본의 모서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구겨질 것 같았습니다. 차이룬은 그것을 알아챘고도 손에서 힘을 빼지 않았습니다. 방송까지 남은 시간은 10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차이룬은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결정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차이룬은 결국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까요? 20년을 바쳐온 직업과 14일 동안 두 눈으로 보고 온 진실 사이에서 이 남자는 무엇을 택하게 될까요? 섹션 9 생방송 직전 기자인가, 선전원인가 거짓 대본을 손에 쥔 채 스튜디오 복도 구석 소파에 앉은 차이룬은 오후 내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생방송까지 3시간이 남았을 때도, 2시간이 남았을 때도 그는 그저 빳빳하게 인쇄된 종이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지만 그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폴더를 열자 14일치 기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서울 도심 골목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찍은 것인데도 거리가 믿기 어려울 만큼 깨끗했습니다. 쓰레기 하나 찾아볼 수 없는 보도블록, 가지런히 정돈된 간판들, 그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묘한 활기가 있었습니다. 차이룬은 그날 아침 숙소 근처 편의점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사들고 그 골목을 한참 걸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말을 걸지 않았지만 아무도 자신을 경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넘어갔습니다. 판교 스타트업 단지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25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셔터를 눌렀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눈이었습니다. 틀려도 괜찮다는 확신, 다시 시도하면 된다는 믿음이 그 눈 안에 가득했습니다. 차이룬은 그 청년에게 인터뷰를 요청했고 청년은 흔쾌히 응했습니다. 녹화 버튼을 눌렀다 껐다를 3번이나 반복하다 결국 그냥 이야기만 나눴습니다. 그 청년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실패해도 사회가 다시 일어설 기회를 줘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차이룬은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딱딱한 무언가가 손끝에 닿는 것을 꺼내보니 작은 열쇠고리였습니다.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작은 놀이개 형태였는데 남대문 시장 안쪽 좁은 통로에 자리를 잡고 앉아있던 할머니가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차이룬이 간장게장 반찬 몇 가지를 사고 지갑을 꺼내는데 할머니가 손을 내저으며 그것을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덤이야. 덤, 어디서 왔어요? 중국에서 왔습니다. 할머니는 잠깐 차이룬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중국에서 왔어? 우리나라 좋게 봐줘서 고마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가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떤 정치적 계산도 없었고 어떤 외교적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건넨 작은 환대였습니다. 차이룬은 그날 숙소로 돌아와 한참 동안 그 열쇠고리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것이 주머니 안에서 손바닥 위로 올라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저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오밍이었습니다. 손에 커피를 들고 걸어오는 그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는 차이룬 앞에 서서 커피 한 모금을 마신 뒤 말했습니다.
30분 남았어. 대본 외웠지? 절대 벗어나지 마. 내 커리어가 달렸어. 차이루는 천천히 마오밍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랜 동료였습니다. 함께 현장을 뛰었고, 함께 마감을 버텼고, 함께 술잔을 기울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남자의 눈 안에는 진실에 대한 고민이 단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오직 생존만 있었습니다. 알아. 차이루는 그 두 글자만 내뱉었습니다. 마오밍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차이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차가운 물을 틀어 두 손을 적셨습니다. 물이 손목을 타고 흘러내리는 동안 거울 속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42년을 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에 피로가 쌓여 있었고 이마에는 주름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기자라는 이름을 달고 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남자는 누구입니까? 차이루는 거울 속 자신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기자인가? 선전원인가? 대답이 없었습니다.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는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물소리가 멎자 화장실은 완전한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무거워서 차이루는 잠시 세면대 가장자리를 꽉 붙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진동이 울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매이메이였습니다. 딸아이가 보낸 메시지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아빠, 오늘 방송 볼 거야. 자랑스러워. 차이루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4번째 읽으려다 멈췄습니다. 눈이 뜨거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눈을 세게 감았다 떴습니다. 11살짜리 딸이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아버지의 방송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기자 아빠가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메이메이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할지 모릅니다. 그 대본이 누군가의 지시로 쓰인 것인지, 아버지가 실제로 보고 느낀 것과 얼마나 다른지 전혀 모릅니다. 그냥 아빠를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 이 순간 차이룬의 가슴 한복판을 조용히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장면이 더 떠올랐습니다. 서울에서 타이페이로 가는 도중 잠깐 들렀던 인천공항 근처. 아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첫날 밤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던 택시 아니었습니다. 한태수, 그 기사가 100m 너머로 눈을 마주치며 물었습니다. 기자세요? 그렇다고 했더니 그가 잠시 운전대를 가볍게 두드리다가 말했습니다. 기자님이시니까 진실을 전하실 거죠?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을 확인하는 말이었습니다. 마치 의사니까 환자를 돌보겠죠. 선생님이니까 아이들을 가르치겠죠 하는 것과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그 남자에게 기자란 진실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른 가능성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차이루는 거울 속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주머니 속 열쇠고리를 다시 쥐었습니다. 작고 단단한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핸드폰을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메이메이의 메시지는 화면이 꺼진 뒤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아직 거기에 있었습니다. 차이루는 화장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스튜디오 입구 앞에 보조 스태프가 서 있었습니다. 그가 차이룬을 보더니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5분 남으셨습니다. 스튜디오 문이 열렸습니다. 조명이 쏟아졌습니다. 강렬하고 차갑고 균일한 빛이었습니다. 스튜디오 안은 바깥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공간 같았습니다. 소음도 없었고, 창문도 없었고, 서울도 없었고, 한태수도 없었고, 시장 할머니도 없었고, 메이메이의 웃음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카메라와 조명과 프롬프터가 있었습니다. 차이루는 앵커 데스크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이크가 옷깃에 달렸습니다. 분장팀이 마지막으로 얼굴을 다듬었습니다. 차이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프롬프터 화면이 천천히 대본을 올렸습니다. 첫 줄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끝났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차이루는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끝이 데스크 아래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열쇠고리가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디렉터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5, 4, 3, 카메라 위에 빨간 불이 켜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스튜디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마오밍이 유리벽 너머 조정실에서 차이룬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시청자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11살짜리 딸이 화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이룬의 눈이 프롬프터와 카메라 사이 어딘가를 향했습니다. 1. 그는 숨을 한 번 들이쉬었습니다. 깊고 느리게. 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섹션 10 생방송 폭로 한국은 우리가 알던 모습과 달랐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스튜디오 안의 모든 것이 그 순간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조명이 차이룬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었고 카메라 렌즈가 그를 향해 고요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프롬프터 위에는 미리 준비된 대본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숫자들, 통계들, 그리고 정해진 결론들.
앵커가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차이룬 특파원, 14일간 한국을 직접 취재하셨죠? 한국 경제의 실상은 어땠습니까? 질문이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2천만 명이 그 질문의 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이룬은 프롬프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비된 말들, 안전한 말들, 위에서 내려온 말들.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단 1초의 시간이었지만 그 1초 안에서 그는 14일을 다시 살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처음 발을 디뎠던 그 아침을, 보조 배터리를 건네준 젊은이의 눈빛을, 여권을 들고 뛰어온 경비원의 땀을, 반도체 연구소 회의실에서 거침없이 서로의 의견을 반박하던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그리고 맑게 갠 서울 하늘을. 차이룬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조정실에서 마오밍이 유리창 너머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빨리 대본을 읽으라는 신호를 손짓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조급함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차이룬은 그 손짓을 보면서도, 마오밍의 눈을 마주치면서도 카메라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알던 모습과 달랐습니다. 조정실이 순간 술렁였습니다. 마오밍이 헤드셋에 대고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태프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하지만 차이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출국 전에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성장 신화는 과장되었다고, 그들의 기술은 우리보다 뒤처져 있다고, 그 결론을 증명할 근거를 현장에서 수집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달랐습니다. 앵커의 눈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준비된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는 여전히 차이룬을 향해 돌아가고 있었고 2천만 명의 시청자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첫째 날, 저는 서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았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창문을 열기 두려워하는 그 하늘과는 달랐습니다. 거리는 질서정연했고 조용했습니다. 새벽에 홀로 걸어도 불안하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차이룬은 잠시 호흡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취재 이틀째 날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배터리가 방전되었습니다. 길을 잃었고 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다가왔습니다. 자신의 보조 배터리를 꺼내 아무런 조건 없이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으면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저라면 낯선 외국인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조정실에서 마오밍이 광고로 넘기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화면 전환을 지시하는 손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실의 기술 담당자들은 그 신호를 받으면서도 손을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듣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는 여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외국에서 여권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막막한 일인지 겪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여권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나쳤던 건물의 경비원이 뛰어와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영수증 하나 없이 그냥 당연한 일을 했다는 표정으로. 차이룬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더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신뢰라는 것이 제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법이 강제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 그것이 한국이 쌓아온 것이었습니다. 앵커는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추었습니다. 차이룬의 말이 스튜디오를 채우고 있었고 그것을 끊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회의실에서 연구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급이 높은 사람의 의견을 젊은 연구원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그리고 직급이 높은 사람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메모를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차이룬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기술이 자라는 방식입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옳은 말을 할 수 있는 문화. 우리가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부러워한다면 우리는 반도체 공장만이 아니라 그 회의실의 문화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조정실은 이제 완전히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마오밍은 더 이상 손짓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유리창 너머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언론을 보았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가 당일 신문 일면에 실립니다. 방송사 앵커가 정책 당국자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아무도 다음날 자리를 잃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약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회가 분열되는 징후라고 생각했습니다. 14일이 지난 지금 저는 그것이 사회의 면역체계라는 것을 압니다. 차이룬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스튜디오 전체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만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우리는 책상 앞에 앉아 숫자를 들여다보며 한국을 판단했습니다. 성장률, 수출 지표, 무역 수지. 숫자들은 거짓말하지 않지만
숫자가 전부를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서로를 대하고 어떤 가치를 당연하게 여기는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국가의 진짜 힘은 가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개방성입니다. 틀렸을 때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지금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도전 정신입니다. 한국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방송 진행자의 제스처인지 한 인간의 반응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차이루는 마지막 말을 준비했습니다. 프롬프터는 이미 한참 전에 멈추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오직 그의 것이었습니다. 14일간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또렷하게 한국이라는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요. 그 거울 속에서 저는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어쩌면 어떤 중요한 것들을 지나쳐 오지는 않았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14일 동안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기자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차이루는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스튜디오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명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고 카메라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잠시 자신의 자리에서 멈추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카메라맨이었습니다. 카메라 뒤에서 뷰파인더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로 그가 두 손을 모아 천천히 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스튜디오 안을 울렸습니다. 그 다음은 음향 담당자였습니다. 헤드셋을 목에 걸친 채로 손을 들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조명 담당자가, 분장사가, 스크립터가 하나둘씩 손을 맞댔습니다. 마오밍은 조정실 유리창 너머에서 차이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무엇을 말하는지 차이룬은 알 수 없었습니다. 화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인지 앵커가 차이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무언가가 맺혀 있었습니다. 차이룬은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 오래된 것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14년 동안 기자로 살아오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습니다. 두려움도 아니었고 안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해방감이었습니다. 자신이 진짜로 살아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박수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섹션 11 폭로 이후 드디어 진짜 기자가 되셨네요. 생방송이 끝났습니다. 스튜디오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카메라 적색 신호등이 꺼지고 조명이 하나둘 줄어들었습니다. 차이루는 여전히 앵커석에 앉아 있었고 마오밍은 뒤에서 머리를 감싸 쥔 채 이리저리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현장 스태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가늠하지 못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차이룬만이 홀로 고요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그 고요함이 지금 이 순간 그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오밍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오밍은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차이룬, 웨이보가 터지고 있어. 차이룬도 자신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알림들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숫자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방송이 끝난 지 채 10분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의 이름은 이미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댓글 수는 순식간에 수십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뜨거운 지지가 쏟아졌습니다. 드디어 용기 있는 기자가 나타났다. 진실을 말하다. 20년 만에 처음으로를 믿고 싶어졌다. 이 기자, 내일도 방송할 수 있을까? 제발 무사하길. 글자마다 응원의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은 달랐습니다. 배신자, 서구의 앞잡이, 조국을 팔아넘긴 기자, 저런 자가 마이크를 잡았다는 것이 수치다. 날이 선 말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차이루는 그 댓글들을 가만히 읽었습니다. 얼굴이 굳지 않았습니다. 찬사도, 비난도 지금 이 순간 그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이었고 결정을 내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후배 유펑이었습니다. 메시지 한 줄이었습니다. 선배님, 드디어 진짜 기자가 되셨네요. 차이루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짧은 한 줄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함께 버텨온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유펑은 차이룬이 수없이 많은 밤 대본을 고치고 또 고치며 괴로워하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보낸 15글자는 어떤 긴 위로보다 정확하게 차이룬의 가슴 한가운데를 건드렸습니다. 차이룬은 답장을 쓰려다 멈추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 문장을 품은 채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또 한 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는 순간 차이룬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메이메이였습니다. 11살 딸이 보낸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아빠 멋있었어. 진짜 자랑스러워. 차이룬은 스튜디오 한가운데서 아무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오밍이 여전히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며 복도를 오가고 있었고 스태프들은 장비를 정리하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차이룬의 세계에는 딸의 목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아빠 멋있었어. 그 말을 듣기 위해 어쩌면 그는 15년을 기다려온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차이룬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메이메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소리 없이 딸의 방문을 열고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차이룬은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물 한 잔을 따라 천천히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베이징의 밤은 언제나 이렇게 환했습니다. 그는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익숙한 감촉이 닿았습니다. 서울에서 사온 열쇠고리였습니다. 작은 태극기 모양의 그 열쇠고리를 그는 한국 출장을 다녀온 뒤 줄곧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았습니다. 빨강과 파랑, 흰색이 작은 원 안에 조화롭게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그는 처음으로 진짜를 보았습니다. 편집되지 않은 것들을, 통제되지 않은 거리를, 두려움 없이 말하는 사람들을. 그 기억이 오늘 방송 내내 그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사에서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차이룬 기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방송 중 사전 승인되지 않은 내용을 발언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무기한 방송 정지, 인사위원회 소환. 마오밍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차이룬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에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후회하느냐고 묻는 거라면 아니야. 마오밍은 말이 없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차이룬은 다시 열쇠고리를 꺼냈습니다. 손에 꼭 쥐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햇빛 아래 그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작은 태극기가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15년의 무게가 어깨에서 내려간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차이룬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아주 오래된 무언가였습니다. 섹션 12 새로운 시작. 당신은 어떤 구름 아래 서 있습니까? 징계 통보서는 아직 서랍 속에 있었습니다. 차이룬은 그것을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매일 아침 한국 열쇠고리를 손에 쥐고 14일간의 기억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의 비린내, 경복궁 처마 끝에서 울리던 풍경소리, 새벽 4시에도 불이 켜져 있던 공장 창문들. 그 모든 것이 꿈처럼 생생하게, 그러나 꿈보다 더 진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징계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차이룬은 평소와 다름없이 사무실 구석자리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상사들은 그를 외면했고 동료들은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방송국 복도는 예전과 똑같이 분주했지만 그 안에서 차이룬만이 유리벽 너머 사람처럼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번호는 낯선 국제전화였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였습니다. 차이룬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차이룬 기자님이시죠? 저는 한국의 경제 전문 매체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에서 연락드리는 겁니다. 기자님의 방송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객원 기자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차이룬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의 회색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일하게 되는 건가요? 한국에 오셔서 직접 취재하시는 겁니다. 기자님이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각색 없이, 편집 없이. 그 말이 차이룬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각색 없이, 편집 없이. 그가 평생 바라왔으나 허락받지 못했던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저녁 메이메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또 한국 가요? 메이메이는 소식을 듣자마자 들떠서 물었습니다. 차이룬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달라. 지난번엔 카메라가 아빠를 이끌었는데 이번엔 아빠가 카메라를 이끌 거야. 무슨 차이예요? 지난번엔 누군가 써준 길을 걸었고 이번엔 아빠가 길을 만들 거라는 뜻이야. 메이메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진짜 한국 이야기 해줄 수 있어요? 아빠.
차이루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 이번엔 진짜 이야기를 해줄게. 그리고 지금 차이루는 베이징 수도국제공항 출국장에 앉아 있습니다. 인천행 탑승 시간까지는 아직 1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공항은 늘 그렇듯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업가처럼 보이는 남자가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고 아이를 아는 젊은 부부가 탑승구 앞에서 유모차를 접고 있습니다. 여행 가방에 붙은 스티커들, 이어폰을 낀 채 음악을 듣는 학생, 면세점 봉투를 가득 든 단체 관광객들. 차이루는 그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14일 전, 그는 이 공항에서 전혀 다른 마음으로 출발했었습니다. 편집국장의 지시사항이 담긴 파일을 들고 무엇을 보여줄지 이미 결정된 채로 떠났었습니다. 그때의 차이루는 취재기자였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대본을 읽는 배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대본을 부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당혹스러웠습니다. 준비했던 앵글이 맞지 않았고 예상했던 장면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계속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노인이 쓰러졌을 때 달려오는 낯선 사람들, 새벽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고등학생, 폭우가 쏟아지던 밤에 혼자 우산을 들고 나온 경비원.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뉴스가 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들이 차이룬의 눈에 점점 크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의 진짜 힘은 수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차이룬은 그 14일 동안 배웠습니다. 는 경제의 규모를 말해줍니다. 수출액은 산업의 힘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어떤 숫자도 새벽 3시에 혼자 걷는 여성이 골목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회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어떤 지표도 지하철에서 노약자석을 비워두는 시민들의 약속을 수치화하지 못합니다. 어떤 통계도 국가가 어려울 때 금을 들고 은행 앞에 줄을 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것은 신뢰였습니다. 서로를 향한, 제도를 향한, 사회를 향한 신뢰. 그 신뢰가 쌓이고 쌓여 보이지 않는 기반이 되고 그 기반 위에서 나라가 서 있었습니다. 차이루는 그것을 카메라로 담으려 했지만 신뢰는 렌즈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신뢰는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그 공기 속에 서 있어야만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이루는 말했던 겁니다. 생방송 카메라 앞에서 2천만 명의 시청자들에게 직접 와서 보라고. 책이나 뉴스나 통계가 아니라 눈으로 보고 발로 걷고 피부로 느껴야 한다고. 그것이 그가 치른 대가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도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인천국제공항행 탑승을 시작한다는 안내였습니다. 차이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열쇠고리가 손에 닿았습니다. 경복궁 근처 작은 기념품 가게에서 샀던 그 열쇠고리. 단풍잎 모양의 단순한 것이었지만 차이룬에게는 14일이 모두 담겨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는 탑승구를 향해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정에서 자신은 무엇이 되어가는 것인지를. 관광객은 아닙니다. 중국 국영방송 소속 취재기자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그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답했습니다. 진실을 찾아 떠나는 한 사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탑승구 유리창 너머로 비행기 날개가 보였습니다. 흐린 베이징 하늘 아래 흰 동체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너머 어딘가에 인천이 있고 서울이 있고 차이룬이 아직 다 보지 못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자의 사명은 세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포장하거나 편리하게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사실을 마주하게 하는 것. 차이룬은 그 단순한 진리를 14일 동안 한국에서 다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가슴에 안은 채 다시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 안다고 착각합니다. 뉴스 한 줄, 통계 하나,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세상을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발걸음 끝에 있었습니다. 직접 걸어야 보이는 길 위에, 직접 만져야 느껴지는 온도 속에, 직접 들어야 들리는 침묵 안에 있었습니다. 차이룬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고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베이징이 서서히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빌딩들이, 도로들이, 익숙한 스카이라인이 점점 작아지다가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차이룬은 눈을 감았습니다. 메이메이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진짜 한국 이야기 해줄 수 있어요? 아빠,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정말로 진짜 이야기를 가져오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딸에게, 그리고 언젠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하늘이 열렸습니다. 베이징의 회색이 걷히고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차이룬은 생각했습니다. 진실이란 어쩌면 저 햇살과 같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구름이 가려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구름 너머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는 것.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구름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익숙한 것을 떠나 불편함을 감수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만 비로소 그 빛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구름 아래 서 있습니까? 그리고 그 구름 너머에는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